크리스마스 이브. 호텔 팰리스 뷔페의 은은한 조명 아래 중후한 캐롤이 조용히 홀을 감싸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희미하게 눈발이 날리고 있었고 서울의 야경은 화려한 보석처럼 반짝였다. 40대 중반의 정우는 아내 지수와 마주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다. 이 호텔 뷔페는 지수가 결혼 전부터 고수해온 크리스마스 전통이었고 정우는 그녀의 오랜 습관을 존중해 매년 이곳을 예약했다. 역시 여기 랍스터는 달라. 여보, 당신도 좀 더 먹어봐. 정우는 웃으며 지수의 접시에 랍스터 집게발을 올려주었다. 지수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공허했다. 정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내가 요새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마워요, 정우 씨. 당신이 좋아하는 로스트 비프도 좀 가져다 줄까요? 아니, 괜찮아. 정우는 자신의 아내가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정우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로운 시선으로 뷔페 홀을 둘러보았다. 가족 단위 손님들, 연인들, 그리고 비즈니스 접대를 하는 듯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길게 늘어선 해산물 코너 쪽에서 멈췄다. 검은색 수트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해산물 접시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다. 정우는 별다른 의미 없이 그 남자를 바라봤다.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군살 없는 몸매와 묘하게 여유로운 분위기가 눈길을 끌었다. 남자는 접시에 무언가를 담으려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홀 안쪽을 쳐다봤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정우는 아내 지수가 완전히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지수는 방금 전까지 정우와 나누던 대화의 맥을 끊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숨을 멈춘 채 그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 당황, 그리고 무언가 뜨거운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남자의 시선이 정확히 이 테이블 지수를 향하고 있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렸는데. 정우가 걱정스레 묻자 지수는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는 급히 와인잔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와인을 들이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체한 것 같아서요. 너무 정신없이 먹었나 봐. 지수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우는 미심쩍었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해산물 코너 쪽을 바라봤다. 그 남자는 이미 접시를 들고 맞은편 창가 테이블로 가고 있었다. 그의 테이블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듯 보였다. 아까 저 남자 아는 사람이야? 정우는 무심한 척 물었다. 지수는 포크로 접시 위에 채소를 이리저리 뒤적이며 대답했다. 누구요? 아까 랍스터 집던 사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왠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지수의 대답은 너무 빠르고 단호해서 오히려 정우의 의심을 키웠다. 정우는 아내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불편한 돌덩이를 느꼈다. 지수는 식사를 재개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현우가 앉은 창가 테이블 쪽을 맴돌았다. 마치 자신이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움츠리는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그 남자를 조금이라도 더 보려는 듯 미세하게 고개를 돌리는 것 같기도 했다. 결국 지수는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우 씨,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갑자기 머리가 좀 아프네요. 천천히 다녀와. 정우는 아내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지수는 뷔페 홀의 가장자리, 즉 현우의 테이블을 최대한 우회하는 동선으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정우는 혼자 남겨진 테이블에서 와인을 홀짝였다.
그는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까 그 남자가 누구이든 왜 지수는 그렇게까지 당황하며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단순한 옛 직장 동료였다면 왜 굳이 모르는 척했을까? 정우는 그 짧은 순간의 시선 교환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아내의 과거, 어쩌면 그녀가 아직 놓지 못한 누군가와의 끈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잠시 후 정우가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해산물 코너 쪽으로 나갔던 아까 그 남자가 정우의 테이블 근처를 지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정우는 무심코 시계를 봤다. 지수가 화장실에 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남자는 화장실 입구 쪽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지수였다. 그녀는 막 화장을 고치고 나온 듯 아까보다 조금 더 정돈된 모습이었다. 지수는 남자를 발견하고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켰다.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뷔페홀의 입구와 출구가 만나는 좁은 통로에서 마주쳤다. 정우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1초의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 했다. 이윽고 남자가 먼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는 듯 움직였지만 정우가 있는 곳까지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다. 지수는 긴장한 듯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짧게 무언가를 대답한 그녀는 곧바로 몸을 돌려 황급히 정우의 테이블 쪽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지갑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꺼내 지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다. 아주 작고 흰 직사각형의 물체. 명함이었다. 남자는 지수가 그것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는 미련 없이 다시 자신의 테이블로 걸어 돌아갔다. 지수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표정으로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녀는 돌아오자마자 오른손을 코트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우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화장실 앞에서 누구 만났어? 정우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지수는 순간 흠칫하며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뺐다. 네? 아무도요. 그냥 직원한테 길 좀 물어봤어요. 왜요? 그녀는 눈빛을 피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정우의 눈에는 이미 그녀의 동요가 선명하게 읽혔다. 그녀는 방금까지 랍스터를 즐겁게 먹던 여유로운 아내가 아니었다. 7년 동안 쌓아 올린 견고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불안하고 흔들리는 여인이었다. 정우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거짓말을 확인했으나 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잔에 남은 와인을 마셨다. 차가운 와인이 목을 넘어갈 때 정우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수의 주머니 속에 숨겨진 명함 한 장이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씨앗이 될 것임을 예감하면서 이제 집에 가자. 당신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로 정우를 따라 일어섰다. 호텔 로비의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정우와 지수는 서로에게 등을 기댄 채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갔다. 지수의 오른손은 여전히 코트 주머니 속에 단단하게 명함을 쥐고 있었다. 정우는 그녀가 쥐고 있는 것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폭풍우임을 알고 있었다. 정우가 잠든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옆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남편의 숨소리는 평소 같으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녀를 재워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오른손은 무의식 중에 코트 주머니 쪽을 만지고 있었다. 명함은 아직 그곳에 그녀의 손때가 묻은 지갑 사이에 단단히 숨겨져 있었다. 새벽 2시 지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맨발로 거실의 찬 마룻바닥을 밟으며 그녀는 쓰레기통 앞에 섰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운동을 한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 흰색 바탕에 은은한 펄이 들어간 고급스러운 종이. 엘리트 컨설팅 그룹 대표 이현우. 그의 이름 석자와 직함이 그녀의 눈에 박혔다. 대학교 시절 현우는 늘 낡은 가죽 지갑에 학생증과 도서관 카드만 들고 다녔었다. 명함이라는 단단한 신분증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해버린 그의 위상, 그리고 그녀가 놓아버린 기회를 상징하는 듯 했다. 지수는 명함을 잡고 반으로 접었다. 종이가 팽팽하게 긴장하며 버티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두 조각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찢어진 명함 조각들이 마치 그녀의 양심과 이성을 상징하는 듯 서로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거 버려야지. 지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버리지 못하는 명함은 그녀가 지난 7년 동안 쌓아 올린 가정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증거였다. 현우는 과거였다. 끝난 이야기였다. 현재의 정우와의 삶이 그녀에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그 명함을 쓰레기통 안으로 밀어넣기를 거부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명함을 펼쳐 구겨지지 않게 다듬었다. 그리고는 집안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서재는 민중과 그녀가 함께 쓰는 공간이었지만 그녀만의 작은 비밀 공간이 있었다. 낡고 두꺼운 대학 시절 일기장. 결혼 후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먼지가 희미하게 앉은 책이었다. 그녀는 명함을 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20살의 풋풋한 현우와의 연애 이야기가 멈춘 페이지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일기장을 책장 가장 깊숙한 곳에 꽂아 넣었다. 명함이 사라지자 지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텅 빈 듯 허전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다. 정우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고 지수는 일상으로 돌아와 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나날이었지만 그들 부부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의문을 읽었다. 지수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그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때는 옆에 앉아 다정한 미소를 보냈다. 이 모든 행동은 자신이 현우의 명함을 받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정우에게 의심받고 싶지 않은 방어 심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여보, 요즘 당신이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좀 어색하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식사를 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지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좋은 일은 무슨? 그냥 연말이니까 당신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항상 바쁘다고 소홀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괜찮아. 당신도 힘들잖아. 정우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수의 눈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었다. 혹시 크리스마스 때 내가 당신한테 뭔가 실수한 거 있어? 아니면 무슨 불편한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서. 정우의 질문은 돌직구였지만 지수는 이제 능숙하게 방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날은 최고였어요. 당신 덕분에 맛있는 거 먹고 행복했는데 아마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했나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완벽하게 거짓말을 했다. 정우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스쳤다. 정우는 그녀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다. 정우는 아내의 변명에서 불편한 진실을 읽었지만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명함 이야기를 꺼낼 용기는 없었다. 그 종이 한 장이 가져올 파국을 그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목요일 저녁. 정우는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잠시 침묵했다. 여보, 미안하게 됐어. 갑자기 부산 쪽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말이야. 오늘 밤 바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정우의 갑작스러운 출장 소식에 지수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어머, 갑자기요? 오늘 저녁에 같이 영화 보려고 했는데. 지수는 아쉬운 척하며 말했다. 미안해. 주말에는 꼭 같이 보자. 당신 혼자 저녁 먹어야겠네. 밥 잘 챙겨 먹고 문단속 잘하고 있어. 정우가 허둥지둥 짐을 챙겨 현관문을 나서는 것을 지켜보며 지수의 심장은 묘한 기대감으로 뛰기 시작했다. 넓은 집 안에 그녀 혼자 남겨졌다. 침묵이 그녀를 덮쳤고 그 침묵은 그녀의 내면에서 현우의 존재를 더욱 크게 부각시켰다. 저녁 8시. 지수는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지만 밥은 거의 먹지 않았다. 그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에서는 재미없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시선은 멈춰 있었다. 그녀의 의식은 이미 서재 일기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밤이 아니면 기회는 없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명함을 꺼내서 확인만 할 생각이었다. 그의 연락처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그가 어떤 회사 대표가 되었는지. 단지 그것만 확인하고 다시 묻어둘 생각이었다. 결국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손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녀는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익숙한 가죽 냄새와 함께 페이지 사이에 끼워져 있던 명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수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의 이름. 그녀는 명함 뒤편에 적힌 휴대폰 번호를 천천히 눈으로 훑었다. 7년 전 지수와 현우가 헤어졌을 때 그녀는 그의 모든 연락처를 지웠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서 전해진 이 명함은 그녀의 잊힌 기억을 되살리는 마법의 주문 같았다. 지수는 휴대폰을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망설임을 이기고 현우의 번호를 입력했다. 그녀는 전화를 거는 대신 문자 메시지를 선택했다. 전화 통화는 너무 직접적이고 위험했다. 문자 메시지는 언제든 잘못 보냈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안전장치였다. 안녕하세요, 이현우 대표님. 저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호텔에서 뵈었는데 그때 명함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요. 아주 정중하고 업무적인 척하는 문장. 마치 우연히 만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보내는 것처럼 그녀는 문자를 다듬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냈다.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혹시라도 정우에게 전화가 오면 어쩌지? 아니, 현우가 답장을 하지 않으면 어쩌지? 10분이 지났을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지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는 나를 그저 지나가는 옛 인연으로 생각했을 뿐이겠지. 내가 너무 오버했어. 안도감과 동시에 가슴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쓰라린 허전함이 밀려왔다. 그녀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스스로를 다그치려던 순간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
현우였다. 당연히 기억하죠, 김지수 씨.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잠시라도 괜찮으시다면 차 한 잔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마침 이 근처에서 미팅이 끝나서요. 지수는 두 손으로 휴대폰을 감싸 쥐었다. 마침 이 근처라니.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다. 정우 씨는 부산에 있어.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답장했다. 네, 지금 괜찮아요. 어디로 갈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지수는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옅은 화장을 고치고 가장 아끼는 캐시미어 코트를 꺼내 입었다. 그녀의 심장은 이제 뛰는 것이 아니라 격렬한 춤을 추고 있었다. 7년 만에 다시 열린 문, 그리고 그녀는 그 문을 향해 주저없이 걸어 나갔다. 지수는 현우가 지정한 장소로 서둘러 이동했다. 그들이 만난 곳은 호텔 뷔페가 있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골목의 오래된 카페였다. 카페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곳은 두 사람이 대학 시절 가장 아꼈던 아지트였다. 지수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7년의 시간이 압축적으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현우는 창가 깊숙한 테이블에 앉아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검은색 수트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고 셔츠 단추를 하나 열어두어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이었다. 지수를 발견한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20살 때의 풋풋함과 40대의 능숙함이 함께 배어 있었다. 늦지 않았어. 와줘서 고마워.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답장해줘서 고마워. 지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내며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부담스러워 커피를 주문하는 행동에 집중했다. 웨이터가 떠나자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이 침묵은 7년 동안 쌓인 세월과 그들이 현재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를 상징하는 듯 했다. 현우가 먼저 침묵을 깼다. 지수야, 여긴 그대로인데. 내 모습은 변한 게 없어. 여전히 예쁘네. 그의 칭찬에 지수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는 손에 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너는 많이 변했네. 더 멋있어졌어. 대표님이라니. 현우는 피식 웃었다. 대표라는 직함만 멋있지 사실 매일 전쟁이야. 너는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행복해 보이더라. 남편분도 좋은 분 같았고. 지수는 현우가 정우를 언급하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다. 응, 정우 씨는 좋은 사람이야. 자상하고, 평범하고, 평범하고. 이 단어를 내뱉는 순간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현우와 정우를 비교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현우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불꽃 같았고 예측 불가능했으며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때 크리스마스 때 명함은 왜 준 거야? 지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현우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지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우연히 너를 봤는데 7년 동안 묻어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 널 놓친 걸 후회하는 감정, 그리고 여전히 너를 잊지 못했다는 사실. 현우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 명함을 준 건 내가 너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였어.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묻어두려고. 지수는 현우의 솔직한 고백에 목이 메었다. 그녀 역시 7년 동안 스스로에게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나도. 명함 받고 일주일 동안 엄청 고민했어. 이걸 버려야 할지 간직해야 할지. 결국 버리지 못했어. 왜? 현우가 물었다. 그의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현우의 눈을 바라봤다. 너랑 헤어진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거든. 너무 어렵고 현실에 도망쳤다고 생각했어. 내가 날 잡았을 때 내가 너를 놓아버린 순간부터 내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어. 그녀의 고백은 억눌려 있던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 순간 현우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지수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지수는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현우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그 감촉 그대로였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지수야. 널 보낸 뒤로 성공하려고 미친 듯이 일했지. 너에게 나약한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런데 결국 이 자리에 올라와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옆에 없다는 거였어.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외로움을 확인했다. 지수는 정우와의 평온한 결혼 생활 속에서 느꼈던 미묘한 부족함이 현우와의 불완전했던 열정적인 과거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현우야. 지수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현우는 미소 대신 진심이 담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미 돌아왔잖아. 내가 이렇게 내 앞에 앉아 있는데. 내 연락을 받고 여기에 와준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아직 나를 놓지 않았다는 증거야. 그는 지수의 손을 더 단단하게 잡았다. 그들의 손길은 그들의 주변에 있던 모든 현실적인 장벽, 결혼, 책임, 도덕성을 무시하고 서로에게 이끌렸다. 이 카페는 그들에게 현재가 아닌 과거를 허락하는 안전지대가 되어버렸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그는 지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지수는 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7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이 익숙한 포옹은 그녀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충족감을 주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원한다면. 현우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수는 대답 대신 현우의 품에 더욱 파고들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정우와의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금지된 따뜻함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현우는 단순한 옛 연인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청춘과 열정 그 자체였다. 그날 밤 그들은 헤어지지 않았다. 늦은 시간까지 카페에 앉아 7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고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연인처럼 깊어졌다. 지수는 결국 그날 밤 남편이 없는 빈집 대신 현우의 품을 선택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7년 전 헤어졌던 그때의 감정 그대로 다시 불꽃 같은 옛 연인 관계로 돌아갔다. 현우와의 재회 이후 지수의 일상은 두 개의 세계로 철저히 분리되었다. 낮의 세계는 남편 정우와의 평온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이었다. 저녁의 세계는 현우와의 불완전하고도 짜릿한 비밀이었다. 정우는 금요일 저녁에 부산에서 돌아왔다. 지수는 현우와 함께 보낸 목요일 밤의 기억을 완벽하게 지운 듯 평소와 다름없이 정우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운전했죠. 당신 보니까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네. 정우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지수에게 미소 지으며 포옹했다. 그의 품은 넓고 익숙했지만 지수는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그녀는 그 포옹이 순수한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배신에 대한 위선적인 연기처럼 느껴져 죄책감에 시달렸다.
주말 내내 지수는 정우에게 헌신적이었다. 정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가 보고 싶어 했던 영화를 같이 봤다. 그녀의 행동은 현우와의 만남에 대한 속죄이자 정우의 의심을 잠재우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의 발현이었다.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혹시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지? 정우가 웃으며 농담처럼 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탐색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자연스럽게 웃어 넘겼다. 에이, 무슨 말을. 그냥 당신이 힘들게 일하니까 안쓰러워서 그렇지. 더 잘해줄게요, 정우 씨. 그녀는 능숙하게 대화를 돌렸고 정우는 결국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지수가 보였던 미묘한 경직과 화장실 앞에서 있었던 짧은 만남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아내의 과도한 친절함이 오히려 불안을 덮으려는 시도처럼 느껴져 미심쩍었다. 다음 주 화요일 정우가 회사 회식으로 늦는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지수는 현우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이미 금지된 강을 건넜기에 그녀는 그 달콤한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들은 도심의 한적한 와인바에서 만났다. 현우는 지수가 도착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았다. 지수는 공공장소에서의 그의 거침없는 애정 표현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품에 안겨 긴장감을 풀었다. 보고 싶었어, 지수야. 현우가 그녀의 머리에 키스하며 말했다. 나도. 지수는 그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이 짧은 한마디에 그녀는 정우와의 7년 결혼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해방감과 열정을 느꼈다. 현우는 지수를 바라보며 와인잔을 채웠다. 너는 여전히 와인 마실 때 눈을 감네. 그 습관이 난 참 좋더라. 현우는 지수의 아주 사소한 습관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정우는 지수가 와인을 마시는지 물을 마시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다. 현우는 지수 자신도 잊고 살았던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아를 끄집어내는 듯 했다. 정우 씨는 뭐라고 안 해? 현우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지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괜찮아. 회사 회식이라고 했어. 그리고 요즘 내가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의심 안 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현우에게는 그녀의 철저한 기만 능력을 확인시켜 주었고 지수 자신에게는 자신의 이중생활에 대한 자조적인 인정이었다.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이게 꿈만 같아. 지수가 말했다. 현우는 지수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꿈이 아니야. 이게 현실이지. 7년 동안 잠시 멈췄던 우리의 현실. 그는 지수의 눈을 깊이 바라봤다. 나는 너와의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정리할 시간을 줄게. 정리할 시간. 그 말은 지수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정우와의 결혼 생활을 당장 정리할 용기가 없었다. 안정된 삶, 사회적 지위, 평온함.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현우와의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현우를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시간이 필요해, 현우야. 나에게는 내가 다시 나타나기 전에 삶이 있어. 그걸 한순간에 끊어낼 수는 없어. 지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줘. 내 마음은 이미 나한테 있다는 거 잊지 마. 그날 밤 그들의 대화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약속과 현재의 금지된 열정 사이를 오갔다. 지수는 현우와의 만남이 주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 속에서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밋밋하고 평탄했던 결혼 생활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녀의 여성성과 욕망이 현우로 인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와인바를 나와 현우와 함께 밤 공기를 가르며 걸었다. 현우는 그녀를 자신의 차로 데려갔고 그들은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그들만의 좁은 공간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 찼다. 자정 무렵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우는 그녀를 아파트 입구까지 바래다 주며 마지막 포옹을 했다. 조심해서 가. 현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소유욕으로 번뜩였다. 응, 잘 자. 지수는 현우의 품에서 벗어나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집에 들어서자 집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정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닫았다. 거실을 지나 침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지만 침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다시 쿵 내려앉았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지수야. 정우가 침대 옆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있었다. 그는 잠옷 바람이었고 그의 손에는 지수가 코트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현우의 명함이 들려 있었다. 정우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7년 만에 보는 낯선 남자의 것이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녀의 두 세계가 마침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새벽 1시 침실의 스탠드 불빛은 잔인할 만큼 환했다. 지수는 문 앞에 얼어붙었고 정우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직시했다. 그의 손에 들린 흰색 명함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모든 죄를 드러내는 증거물이었다. 정우 씨.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어떤 변명도 어떤 거짓말도 소용없음을 직감했다.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실망감은 침실 공기를 압도했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지수야. 정우는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침착함이 지수를 더욱 공포에 질리게 했다. 정우는 들고 있던 명함을 내려놓지 않은 채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작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봉투에서 몇 장의 인화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가 현우와 다정하게 와인바를 나오는 모습, 차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키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크리스마스 때부터 당신이 이상했어. 정우는 사진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사진 속에 다정한 현우와 지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 화장실 앞에서 당신이 그 남자를 보는 눈빛이 7년 동안 나를 보지 않았던 눈빛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믿고 싶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지.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정우는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탐정을 고용했어. 며칠 동안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봤지. 회식 간다고 했던 날, 야근한다고 했던 날. 전부 그 남자와 함께 있었더군. 당신의 20살 첫사랑 이현우 대표. 정우 씨 제발.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정우는 손을 들어 그녀의 접근을 막았다. 다가오지 마. 당신의 그 손길이 역겨워.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나한테 보였던 그 모든 다정함이 이 더러운 비밀을 숨기기 위한 연기였다는 걸 생각하면 내 자신이 비참해. 정우의 목소리가 마침내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외도를 했다는 사실보다 나를 완벽하게 속였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워.
당신은 이 집에 내 옆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잖아. 지수는 무릎이 꺾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우 씨. 내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사과했지만 그녀의 사과가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 한 번도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현우를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아서. 잃어버린 자신?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다. 당신은 이 결혼을 통해 안정과 평온을 얻었어. 내가 당신에게 준 평화로운 삶을 버리고 당신의 불안정한 청춘의 불꽃을 다시 찾아 나선 거야. 당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7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거라고. 정우는 지수의 옆에 펼쳐진 사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치웠다. 그리고 현우의 명함을 지수에게 던졌다. 이 명함 때문에 시작된 일이지. 당신이 이걸 버리지 못하면서부터. 이제 선택해, 지수야. 정우는 침실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바깥은 새벽의 고요 속에 잠들어 있었다. 나와 계속 살 건지 아니면 그 남자에게 갈 건지. 당신에게 하루의 시간을 줄게. 내일 아침 당신의 결정을 듣고 싶어. 이 명함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게 단순한 추억이라면 당장 내 앞에서 찢어버려.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그 남자가 더 크다면 솔직하게 말해. 더 이상 나를 기만하지 마. 정우는 더 이상 지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잠옷 바람 그대로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없었지만 그가 지수를 향해 닫은 마음의 문소리는 지수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다. 지수는 홀로 침실에 남아 바닥에 떨어진 현우의 명함과 사진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이미 정우의 말 속에 답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현우의 등장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고 그녀는 더 이상 정우가 제공했던 평온한 울타리 속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명함을 주었다. 이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삶을 두 조각으로 갈라놓았다. 그녀는 명함을 쥔 채 정우가 나간 문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내일 아침 그녀가 선택해야 할 미래는 안정된 행복이 아니라 격렬한 불확실성이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탐정에게 받은 현우의 명함은 이미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어제의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지수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다만 자신의 아내를 낚아챈 이 남자의 실체를 알고 싶었다. 탐정에게 전화를 건 정우는 현우에 대해 더 깊은 조사를 요청했다. 단순한 사업가 이력을 넘어선 그의 사적인 생활과 배경에 대해 파헤치기로 했다. 이틀 후 정우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현우라는 남자의 화려하고도 추악한 뒷모습이 담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는 현우가 언론에 비치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 이미지와는 상당히 달랐다. 그는 3년 전 이혼한 이혼남이었다. 이혼 사유는 복잡했지만 주된 원인은 현우의 잦은 외도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우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유부녀들을 만나는 것을 즐기는 일종의 사냥꾼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탐정의 분석이었다. 지수는 그의 수많은 목표물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정우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보다 지수에 대한 깊은 연민과 혐오를 동시에 느꼈다. 지수는 현우가 제공하는 다시 찾은 열정이라는 환상에 속아 그저 버려질 다음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현우에게 느꼈던 7년 만의 재회에 대한 감격은
현우에게는 그저 노련한 기술로 유부녀를 유혹하는 하나의 수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정우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지수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더 이상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아.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어. 지수는 침울한 얼굴로 정우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연락했지만 현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쉽게 만나주지 않고 있었다. 이미 자신의 결정이 정우와의 관계를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정우의 단호한 이혼 통보에 가슴이 철렁했다. 정우 씨, 나는 미안해. 하지만 현우와의 관계를 끝내고 당신에게 돌아가려고 했어. 지수는 이미 현실의 현우에게서도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했다. 정우는 차갑게 웃었다. 돌아와? 당신이 나한테 돌아올 곳은 없어, 지수야. 그리고 현우와의 관계를 끝낼 필요도 없어. 내가 당신들의 관계를 끝내줄 테니까. 정우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지수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현우를 상대로 한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것임을 통보했다. 지수는 충격에 빠졌지만 정우는 이미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한 상태였다. 사진, 메시지 기록, 탐정의 보고서. 모든 것이 정우에게 유리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냉정하게 진행되었다. 현우는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태도를 바꿨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흠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지수와의 관계를 철저히 부인했다. 현우는 변호사를 통해 김지수 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왔으며 자신은 동료로서 몇 번 만났을 뿐 내연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수에게는 미안하지만 나의 사업과 미래를 위해 당신과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당신도 정우 씨와 잘 합의해서 조용히 끝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별 통보를 보냈다. 지수는 현우의 배신에 무너졌다. 7년 동안 간직했던 첫사랑의 잔상은 냉혹하고 비열한 현실의 현우로 바뀌었다. 그에게 자신은 잠시 즐겼던 유흥거리이자 이제는 피해야 할 오점일 뿐이었다. 결국 법정은 정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우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며 이혼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상간남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현우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받아냈다. 현우는 배상금을 지불했지만 지수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깨끗한 명성을 지키는 데만 집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수는 정우와의 집에서 쫓겨났고 결혼 생활을 통해 쌓았던 모든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잃었다. 그녀는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연락이 끊긴 현우에게 버려졌다. 크리스마스 이브 호텔 뷔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명함 한 장이 가져온 파멸이었다. 그녀의 이기적인 갈망은 결국 자신을 가장 외로운 곳으로 내몰았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정우의 곁에서 누렸던 평온했던 삶을 떠올렸다. 그 삶은 지루했을지언정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7년 전 현실을 버리고 이상을 쫓았던 그녀는 다시 현실과 이상 모두에게 버려진 채 쓸쓸한 겨울을 맞이했다.